우리 곁에 언제나 가까이 있는 한강. 한강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이 풍경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한강의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 한강은 정작 흐르지 않는 강이 되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한강의 물길을 막아둔 신곡수중보. 지금 한강은 신곡수중보의 존재를 두고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시원하게 물길을 가르며 달리는 수상스키. 굳이 도시를 벗어나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한강이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죠. 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는 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죠. 복잡한 도시 서울에서 쉽게 자연과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한강만한 곳을 찾기도 힘들 겁니다. 쉬러 올 때 여유 느낄 수 있는,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원해요. 시원하고 그냥 뭔가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탁 트여 있잖아요. 되게. 다른 데 가면 뭐 별로 이렇게 막 갈 데가 서울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빌딩 숲 같은 서울이 그래도 아름다운 건 어쩌면 한강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서울 시민들의 쉼터인 이 한강에서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 한강에서 죽은 돌고래가 발견됐습니다. 상괭이 사체가 한강에서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바다동물 돌고래가 어쩌다가 사람 사는 가까운 곳까지 온 걸까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한강에서 상괭이 사체가 발견된 겁니다. 상괭이는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 서식하는 토종 돌고래인데요.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다가 아닌 강에서 사체로 발견되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가끔씩 먹이를 따라서 강을 따라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신곡보가 가로막혀 있어서 밀물 때 신곡보를 넘어서 들어왔다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해서 죽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이 토종 돌고래의 상괭이의 죽음이 한강의 물길을 막아둔 신곡수중보와 연관이 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신곡수중보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와 고양시 덕양구 사이 김포대교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요. 백마도를 사이에 두고 고정보 883m와 가동보 124m, 총 길이 1007m로 이루어져 있는 일종의 콘크리트 벽입니다. 고정보는 폭 9.5m, 높이 4m의 사석 경사제 형식으로 상류부의 수위를 상시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폭 20m, 높이 5m의 문비와 문주로 구성된 가동보는 조위 변화에 따라 개방 시간을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강종합개발계획의 금년 말 완공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한강의 하천 공간을 종합적이고 다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한강 종합개발 사업이 준공되는데 신곡수중보는 그 주요 시설물 중 하나로 1988년 6월 건설이 완공됩니다. 당시에 한강은 굉장히 폭이 좁은 형태의 하천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직강화하고 또 하천폭을 굉장히 지금 형태와 같이 넓히다 보니까 수심이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를 띄워야 되는 주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또 당시 한강에는 직접 취수를 하는 취수장들이 있었는데요. 취수를 하지 못하게 되는 점, 그리고 또 수심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 구조물의 하부가 노출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곡 수중보를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신곡 수중보의 설치 목적은 크게 수위 유지, 염해 방지, 군사 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강 종합 개발로 인한 수위 저하를 방지해 취수심과 주운 수심을 확보하고 염수 역류 방지, 침투 방지를 위해 건설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물을 이용하는 데만 급급했던 당시 경향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결국 신곡 수중보의 건설로 인해 한강은 사계절 내내 일정한 수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콘크리트 벽에 막혀 단절된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한강 하구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생태계가 살아있는 곳이었는데 말이죠. 강을 강답게 하지 못하는 것, 다시 해서 물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 댐을 건설한다든지 보를 건설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강의 자연적 모습을 훼손해 버리는 거죠. 강이 강답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은 강이 당초에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많은 혜택들을 그대로 앗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건설 이후부터 신곡 수중보가 한강의 수질 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이 그렇게 30여 년이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5년) 여름, 한강은 녹조로 인해 심각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계속되는 가뭄, 높은 일조량의 수온까지 올라가면서 한강 전 구간에 걸쳐 조류 경보가 내려지기까지 한 겁니다. 신곡보 자체가 일단 물의 흐름을 차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염물질들이 밀물 설물 때 인천 앞바다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보호상류지역에 퇴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염물질들이 계속 퇴적이 되니까 녹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켜 나가고 있는 게 신곡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 조류 경보의 경우 6월 30일 양화대교, 7월 3일 동작대교, 7월 7일 잠실대교로 확대되어 녹조가 하류에서 상류로 확산되는 특이한 현상을 보였는데요. 신곡 수중보가 물길을 막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난 뒤 한강의 녹조 현상은 어떤지 9월의 한강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도 한 마리 죽었네. 저기도 한 마리.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아무도 웃을 수 없는 녹조 라떼의 모습. 그 한강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게 이 녹조가 이제 남조류로 마이크로시스티스라고 부르는 종인데 여기에서 이제 독성 물질이 나와요. 그 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간질환, 호흡기 질환 뭐 이런 것들을 유발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성산대교 인근인데 신곡 수중보부터 성산대교 사이가 제일 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여름에는 이제 성산대교의 조류 농도가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었고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다는 것은 이 구간이 특히 물 흐름이 굉장히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15년 만에 한강 전 구간에 발령된 조류 경보. 환경단체에서는 신곡수중보 인근에서부터 녹조가 생겼고 점점 악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그런 아침에는 코를 막고 다닐 때가 있어요. 마치 그 옛날에 구로공단의 그 방직 공장이 한참 돌아갈 때 시절로 다시 돌아가지 않나 그런 우려까지 할 정도예요. 지금의 한강은 하류에 위치한 신곡수중보에 의해 거대한 저수지화가 되었고 한강은 느리게 흐르는 강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강의 수질 오염과 녹조의 한 원인이 신곡수중보라는 것에 이견이 없었는데요. 신곡수중보를 철거하자는 의견도 점차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곡수중보에 따른 그 순기능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여러 가지 생태와 또 환경에 미치는 부작용 또는 그 영향들이 있다라는 것도 또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신곡수중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민단체와 또는 그 이해관계인들의 그 논쟁 또는 그 찬반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어떤 찬반에 대한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고 또 보다 더 과학적인 측면에서 결과를 얻어보기 위해서 그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대한하천학회는 신곡수중보의 철거에 따른 영향을 수리 수문 분야, 수환경 생태 분야, 사회 경제 분야별로 분석했고 지난 2013년 시작된 연구는 올해 2월 신곡수중보를 전면 철거하는 것이 낫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제일 큰 효과는 어떤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연성이라는 강의 어떤 자연성이라는 것은 물은 흐르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강이 강답게 되려면은 결국은 강에 물이 흘러야 된다는 거죠. 물이 흐를 수 있다는 것은 일단 생태계가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물이 흐른다는 것은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또 요소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가까이에서 접하고 식수로도 이용되는 한강. 한강의 수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정기적으로 한강물을 채수해 성분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요새 녹조 때문에 원래 월 일주일에 한 번씩 떴는데 이제 녹조가 심해서 일주일에 2번씩 떠요. 그때 좀씩 달라서 상황이 뭐라고 말씀드려도 9월에도 한강에 조류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한강의 녹조 현상이 심각한 상황을 보였는데요. 환경단체와 함께 한강 바닥에 있는 흙을 채취해 보기로 했습니다. 흙을 퍼올리는 채취기를 강바닥까지 내려 강바닥에 있는 흙을 건져 올렸는데요. 채취기 안에는 우리가 흔히 온이라고 부르는 진흙이 가득했습니다. 네, 냄새가 많이 나네요. 아무래도 이제 상류에서 모래들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제 진흙만 공급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원류에서 내려가는 물도 있고 바닷물에서 올라오는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 흐름이 아주 느려진 상태고요. 이게 이제 강의 원래 모습은 아니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강의 바닥.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온이는 한강의 지금 상태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단절됐던 것이 연결이 되니까 하류에 있었던 기수역의 생태계가 상류로 연결이 되는 그런 효과가 가장 생태적으로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신곡 수중보가 막힘으로 인해서 보의 상류 부분에 밑에 쌓였던 오염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다로 빠져나가면서 지금 수질 오염이 심각한 문제들이 오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여 년 가까이 존재했던 신곡 수중보의 철거는 그다지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로 인한 혜택도 분명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참게하고 장어, 잡고기는 뭐 그렇게 필요로 안 하고, 장어가 지금 주 수입원인데 그 장어가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뭐 각종 이런저런 일 때문에 좀 소비자가 잘 찾지를 않네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아요, 여기가 자연산 민물장어가. 신곡 수중보가 생기기 전부터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나왔던 한강. 한강에서 수영을 하며 어린 시절을 보낸 어민들은 한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는 이들입니다. 아휴, 웅어 봐, 저거. 저 웅어가 아가미가 껴가지고 저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망에. 저것도 일이라고 뛰어내는 것도. 지금 누군가는 이 웅어가 수중보 때문에 올라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수중보 상류 백주대교와 방화대교 사이에서 잡히는 웅어입니다. 그 학자들이 이런 거 확인조차 하지도 않으면서 수중보 때문에 웅어가 안 올라온다, 이런 한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봐봐요, 웅어. 이게 다 웅어라고. 웅어는 바다 물고기로 회유성 어류인데요. 신곡 수중보가 생태계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다면 바다 물고기 웅어가 강으로 올라올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터전이기에 더욱 소중한 한강. 어민들은 한강의 수질 오염에는 신곡 수중보가 아닌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녹조도 그동안 그렇게 끼지 않았었어요, 사실. 근데 올해는 2번씩이나 조류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좀 가뭄이 극심하고, 거기다 일조량도 또 너무 세다 보니까 녹조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 녹조 발생의 원인은 질소인, 그러니까 그 변이라고 해야죠. 똥이 제대로 처리돼서 나오면 인을 1%만 줄여도 이런 현상이 극히 미미한데, 오로지 수중보 탓만 하고 있으니 어민 입장에서, 어민들은 뭐 솔직히 뭐 배웠어요? 다 경험으로 이렇게 느끼는 건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부터 들어요. 한강이 어민들에게만 삶의 터전인 건 아닙니다.
신곡 수중보 바로 아래에 위치한 신곡 양배수장에서는 김포시 전역을 비롯해 서울시 강서구 일원, 인천시 일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신곡 수중보가 생긴 덕분에 24시간 농업용수를 취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중보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가둬놓은 물 아닙니까? 그게 저수지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없다 보면은 조금 떼고 그럴 땐 뭐 염분뿐만 아니라 수위가 스질하니까 그러니까 기계를 돌릴 수가 없다는. 거기다가 그 전에는 굴포천 물도 같이 취수를 섞어서 했더랬는데 이제 굴포천 물도 쓸 수가 없고 오직 한강물만 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호가 없다 보면은 농사는 시기에 따라 필요한 물이 달라지고 또 갈수기에도 대비해 언제든 가동할 수 있는 농업용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곳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면적만 8,080헥타르, 15,000명 정도의 농민이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어서 신곡 수중보가 철거된다면 다른 대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신곡 수중보의 철거가 우려되는 곳은 또 있습니다. 장항습지는 자이로 일산대교와 김포대교 사이 한강변에 위치한 총 면적 7.49제곱킬로미터의 습지인데요. 신곡 수중보가 건설되고 물길이 달라지면서 생긴 이곳은 그야말로 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물들의 서식처가 다양해 제두루미를 비롯한 황오리, 고라니, 너구리, 말똥개 등 멸종 위기종들이 살고 있는데요. 신곡 수중보가 철거되면 장항습지 인근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이 소중한 곳이 일부 잠길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람사르 습지에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장항습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항습지를 지금 생태학습장이나 생태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고양시 농업용수를 행주대교 인근에서 취수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강에서 활발한 수상 레저 산업은 어떨까요? 한강에서는 3년간 꾸준하게 수상 레저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바다에서 가능한 수상 레저를 한강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는데요. 만약 신곡 수중보가 철거되면 수위가 감소하고 하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신곡 수중보의 철거는 경인 아라뱃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라뱃길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거금을 투자해 조성한 운하인데요. 하지만 관광 효과나 화물 운송량이 예측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이 아라뱃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거쳐 인천 연안부두까지 1000톤급 여객선을 운항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곡 수중보가 존재해 수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신곡 수중보 철거와 관련해 특히 사회, 경제적 분야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항습지를 비롯해 신곡 수중보 철거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들은 대부분 개선 방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긴다는 의미보다는 아마 지금 장항습지, 즉 버드나무가 있는 둔치 쪽이 계속 유실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쪽에 원래 물길에서는 그쪽이 둔치가 없었습니다. 한강 내부 중앙에 하중도나 하중주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길이 바뀌면 장항습지에 있는 물길들이 깎여 나가면서 다시 옛날에 있었던 하중도가 다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단기간 내에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적어도
한 30년에서 50년간 걸쳐가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훼손이 아니고 원래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생물 다양성보다 그렇게 복원됐을 때 생물 다양성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려가 되었던 한강 레저 산업의 경우도 대한하천학회에서 각 지점별 수심 변화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구간에서 최소 수심 확보가 가능해 철거 이후에도 주운 사업 등 레저 산업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곡 수중보 논란이 계속되는 지금 서울시는 정부 부처와 함께 한강 관광 자원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한강의 매력도와 이용 편의성을 최대한 높여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관광 명소로 개발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계획에 정작 신곡 수중보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습니다. 대신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큰 과제로 내세웠는데요. 한강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른 아침 조업에 나서는 어민을 따라가 봤습니다. 김포시에 위치한 전류리 포구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그 옛날부터 어종이 풍부한 곳인데요. 신곡 수중보가 생긴 이후 어민들의 조업 활동엔 변화가 생겼습니다. 만조 때 대략 한 2시간 정도? 만조 전후로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조업하는 거예요. 예전엔 그렇지 않으셨나요? 옛날에는 뭐 하루 종일 해도 됐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배가 이렇게 운항하는데 조업하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이제 뻘이 점점 아주 심각하게 그냥 해가지고 강이 다 메꿔져 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배가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해. 오랜 세월 바다에서 밀려온 뻘이 강바닥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늘 보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습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습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저것들이에요. 저게 습지인데 조금 더 물이 좀 더 밀면 요 위에까지 지금 섬처럼 보이지만 저 땅은 거의 물에 잠겨요. 이 저 사리 때 만조 때 물 많으면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뻘이 가서 못 쌓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게 뻘이 가해로 이제 더 이상 못 쌓여가지고 가운데까지 다 막아버린 거거든. 이 물 보세요. 이게 지금 물에 흙물이잖아요. 이 물을 보면 흙반 물반인 거야. 이게 이제 물이 이렇게 세게 들어올 때는 막 뒤집어져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물 힘이 약해지면 그대로 가라앉잖아. 그래서 이게 점점 차곡차곡 쌓이는 거야 이게. 바다에서 밀려온 뻘이 정상대로라면 다시 쓸려 내려가겠지만 신곡 수중보에 막혀 유속이 느려진 탓에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 수중보 철거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고 뭐 이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만큼 몇십 년 동안 써서 이걸 볼 만큼 봤으면 최소한 이제 좀 원래대로 우리가 해놓은 것도 우리가 할 일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해서 이익을 보는 놈도 있고 손해를 보는 놈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원래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서로 타협할 수 있지 않을까. 신곡 수중보를 통해
우리가 한강의 혜택을 얻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철거를 하면서 또 다른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그 경제성의 원리에만 갇혀 있다면 정말 소중한 가치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분명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신곡 수중보를 둘러싼 이해관계, 서로 엇갈릴 수밖에 없는 이해 대신 다른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을 이해하면 논란의 해결은 어쩌면 쉬울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강이 세느강 못지않게 아름답다고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외국 사람들도. 이 아름다운 강을 마치 시국장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누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정말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고 어떤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변했느냐, 그리고 생태계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함으로 인해서 이 보의 어떤 존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곡보를 철거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하고 비용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할 몫이지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강 위, 신곡 수중보를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들. 비록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은 다르다 해도 시작점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한강이 우리 모두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그 사실입니다.